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면서 주민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던 조폭들, 알고 보니 인간흉기급 특전 4707 특임대장 소령이었고 그녀가 조폭 양아치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의 문턱 서늘한 바람이 막 시작된 9번째 달의 어느 날이었다. 서지한 소령은 군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마지막 이삿짐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그녀가 갓 전역하며 보금자리로 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갓 들어선 은빛날의 아파트였다. 최신식 설비와 깔끔한 조경,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은 그녀가 지난 10수년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의 작전팀장으로 또 때로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과의 혹독한 합동훈련 교관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평범함은 가장 큰 보상이자 낯선 도전이었다. 그녀의 2307호 창밖으로는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공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낮게 떠 있었다. 굉음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짐 정리를 대강 마치고 땀을 씻어내기 위해 욕실로 향하던 그녀의 귀에 창문 틈으로 무언가 불쾌한 소음이 스며들었다. 날카로운 욕설과 천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여러 남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아, 씨발. 담배 하나 더 가져와봐. 형님, 여기 바람 좋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 아지트 삼으면 딱이겠습니다. 서지아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화단 옆 벤치에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사내 대여섯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보란듯이 담배를 피워댔고 바닥에는 이미 여러 개의 담배꽁초와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을 애써 외면하며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드나들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깨끗한 외벽에 시커먼 연기가 얼룩처럼 번져나가는 듯 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경비원 박충식 씨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부디 안쪽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경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팔뚝에는 성난 불곰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마동철, 이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영감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냥 바람 좀 쐬는 거 아냐? 그리고 이 아파트, 우리가 지어준 건설사에서 일 좀 받아 하는 거 몰라? 우리가 여기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주인. 마동철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박충식 씨의 얼굴에 대고 내뿜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주인은 무슨. 나이도 어린 양반들이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박충식 씨가 분개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폭언이었다. 어른? 야, 영감. 요즘 세상의 나이가 벼슬이야?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굽실거리는 주제에. 한 번 더 지져봐. 그 잘난 주둥이를 틀어막아 줄 테니까. 마동철의 험악한 말에 박충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민들은 누구 하나 나서는 이 없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때였다. 거기 아파트 관리 규약 제7조 사망 위반입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 그리고 박충식 씨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방금 이사를 마친 서지안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조금도 없었다. 마동철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는 서지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오호라, 웬 아가씨가. 이사 첫날부터 깡이 좋네. 근데 아가씨, 우리가 뭘 위반했다고?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 및 음주 행위 금지. 또한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고성방가 및 위협적 언행 금지.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서지아는 마치 군대에서 작전 브리핑을 하듯 건조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실실 쪼개며 나섰다. 이야, 얼굴도 반반한 게 말도 똑 부러지네. 아가씨, 혼자 살아? 우리가 밤에 외롭지 않게 해줄까? 오빠들이랑 같이 술 한잔하면 귀약이고 나발이고 다 잊게 해줄 수 있는데. 그의 말에는 역겨운 성희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변의 다른 부하들도 음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몸매를 품평하기 시작했다. 서지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성희롱 발언 잘 들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아니지만 모욕죄에는 해당될 수 있겠군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담배 끄고 쓰레기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1분 드립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마동철의 심기가 뒤틀렸다. 장난으로 받아주려 했는데 기어이 선을 넘고 있었다. 야, 이 씨발년이 진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내년 팔다리 하나 분질러놔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서지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몸의 중심을 낮추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즉각적인 전투 준비 태세였다. 당신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명백한 폭행 예비 동작입니다. 당신의 주먹이 내 몸으로부터 10cm 이내로 접근하는 순간 나는 당신의 행동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당방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정당방위 절차라는 단어는 기묘한 무게감을 실었다. 그것은 법률 용어이면서 동시에 무언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듯 했다. 마동철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공포에 질리지도 분노로 이성을 잃지도 않은 마치 목표물을 조준하는 사수처럼 차갑고 고요한 눈빛. 인연이 진짜 돌았나? 마동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박충식 씨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가씨, 피해요. 저놈들 사람 죽이는 놈들이야. 하지만 서지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마동철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 내가 있던 곳에서는 매일같이 상대했어. 그러니 경고하는데 함부로 움직이지 마. 다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허세가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마동철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잠시 서지안을 노려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씨발. 오늘은 일단 봐준다. 이사 첫날인데 초치면 안 되지. 근데 아가씨 명심해. 이 동네 이제부터 아주 재밌어질 거야. 우리 자주 보게 될 거라고. 마동철은 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일당은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서지안을 향해 음흉한 눈빛과 욕설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박충식 씨가 휘청거리며 서지안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괜찮아요? 무모하게 왜 나섰어요?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닌데 큰일 날 뻔했네. 서지아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저놈들 분명히 보복하러 올 텐데. 박충식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지아는 마동철 일당이 사라진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모양이었다.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은빛날의 아파트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동철 일당이 물러간 후 아파트 단지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서지안과 마주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조용히 넘어갈 일을 키웠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조폭들의 행패보다 그들에게 맞선 서지안의 무모함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서지안은 씁쓸했지만 개의치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옳지 않음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서지아는 습관처럼 아파트 주변을 살폈다. 아침 조깅 시간을 이용해 단지 외곽을 돌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비상구나 방범창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것은 707 특임단 시절 작전 지역에 투입되기 전 지형과 환경을 숙지하던 버릇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거대한 작전 구역처럼 보였다. 적의 예상 침투로 아군의 방어 거점, 그리고 보호해야 할 민간인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박충식 씨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아파트 전체가 잠들 준비를 하는 그때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여러 대가 단지 안으로 난입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마동철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경비실 앞 차단기를 무시하고 질주하며 아파트 건물 사이를 고개하듯 내달렸다. 잠자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며 불안에 찬 주민들의 얼굴이 내비쳤다. 마동철은 오토바이 대신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보란 듯이 1층 공동현관 앞 며칠 전 서지안과 대치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휴대용 스피커가 들려 있었다. 잠시 후 귀를 찢을 듯한 트로트 음악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 씨발. 잠 좀 자자.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몇몇 집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창문을 열고 직접 항의하지는 못했다.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소리쳤다. 2307호. 잘 들리냐? 이 오빠가 너 심심할까봐 특별히 음악 선물 가져왔다. 나와서 같이 춤이라도 한번 추자, 그의 저열한 외침에 부하들이 환호하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댔다. 박충식 씨가 다급하게 경비실을 뛰쳐나왔지만 10여 명에 달하는 조폭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서지안이 사는 2307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공동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다. 운동복 차림의 서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공포가 아닌 깊은 짜증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모처럼의 휴식을 방해받은 사자 같았다. 아파트 관리 규약 재구조 1항. 야간 소음 발생 금지. 밤 8시 이후 공동구역에서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음악 끄고 5분 내로 전원 단지 밖으로 퇴거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마동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손짓했다. 오셨는가, 우리 용감한 아가씨.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어?
오늘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러 왔거든. 야, 애들아. 전현 좀 끌고 와봐. 오빠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만들어야지.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 2명이 희죽거리며 서지안에게 달려들었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고 어떤 이는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첫 번째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서지안의 몸이 물 흐르듯 옆으로 비켜섰다. 남자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서지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아 채 자신의 어깨 너머로 넘기며 그대로 땅에 매다 꽂았다. 주짓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어치기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두 번째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분노에 차주먹을 휘둘렀다. 서지아는 고개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서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남자는 코피를 터뜨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마동철과 나머지 부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저 여자가 싸움을 좀 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저것은 동네 건달들의 막싸움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와 관절을 정확히 노리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뭐해, 이 병신들아. 다 같이 달려들어. 마동철이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그제야 나머지 부하들이 우르르 서지안에게 달려들었다. 이제부터는 난전이었다. 하지만 서지안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훈련이라도 하듯 침착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해군 특수전전단과의 연합훈련에서 배웠던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근접 전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위협이 되는 상대를 식별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손날로 목을 치고 발로 무릎 관절을 걷어차고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비명과 신음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고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져 나갔다.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촬영하던 주민들의 손이 떨렸다. 그들은 지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가녀려 보이기만 했던 한 여성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10여 명에 달하는 조직 폭력배들을 맨몸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부하까지 손목이 꺾인 채 바닥을 구르자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 혼자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내 시선을 서지안에게 고정했다.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독사와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서지안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다. 말했잖아. 당신 같은 쓰레기들 지겹도록 상대했다고.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주민 중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된 모양이었다. 마동철은 욕설을 씹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오늘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이 아파트에서 아니, 이 땅에서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시발년.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쏜살같이 단지를 빠져나갔다. 남겨진 것은 고통에 신음하는 그의 부하들과 싸늘한 표정의 서지안,
그리고 충격과 경외에 휩싸인 채 창밖을 내다보는 수많은 주민들의 눈동자뿐이었다. 보복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끈질긴 형태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그 가운데 홀로 우뚝 서 있는 서지안. 출동한 경찰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마저 경계했다. 하지만 곧이어 주민들이 찍은 여러 개의 휴대폰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상황은 명확해졌다. 명백한 조폭들의 야간 소란 행위 및 폭행 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서지안의 정당 방위였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서지안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되었다. 그날 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서지안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용기를 칭송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다. 우리 아파트에 영웅이 나타났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글들이 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박충식 경비원은 서지안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다. 마동철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서광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서지안을 일방적인 집단 폭행죄로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서지안에게 이사 축하 인사를 건네러 갔을 뿐인데 다짜고짜 그녀가 시비를 걸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연행되었던 부하들도 모두 입을 맞춘 듯 동일한 진술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다 있는데. 서지안의 항변의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상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교묘하게 편집된 아파트 주차장 입구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서지안 씨가 먼저 그들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만 담겨 있습니다. 주민들이 찍은 영상은 어두운 밤에 멀리서 찍은 것이라 법적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마동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손을 써서 CCTV 원본을 조작한 것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유일한 목격자인 박충식 경비원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와서 밤이 어두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서지안은 박충식 씨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르신, 대체 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박충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아가씨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어젯밤에 그놈들이 우리 손주 녀석 학원까지 찾아왔었소. 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앞으로 말 조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협박을 하고 갔소. 나 하나야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애꿎은 손주 녀석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정말 미안하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진심이었다. 서지안은 더 이상 그를 다그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교활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마동철은 이제 서지안 개인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상대로 괴롭힘을 시작했다. 배달 오토바이 행렬을 시켜 하루 종일 아파트 경적을 울리게 하고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출퇴근길을 방해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민들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영웅이라 칭송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원망의 화살이 서지안에게로 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서지안 씨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냥 좋게 사과하고 끝낼 것이지. 혼자 사는 여자가 왜 이렇게 드센지 모르겠네.
조용히 이사 가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전부 2307호 여자 때문이야. 입주자 대표까지 그녀를 찾아와 아파트의 평화를 위해 마동철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 덕분에 안전을 되찾았다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아파트의 암적인 존재처럼 취급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는 끔찍한 고립과 배신감이었다. 서지아는 처음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군대에서는 목표가 명확했다. 적과 아군이 분명했고 임무를 완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라는 전쟁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했다. 선의는 오해받고 진실은 왜곡되며 다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갈 무렵 현관문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왔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박충식 씨의 쪽지였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비겁했소. 하지만 아가씨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아주시오. 그리고 그날 밤 익명으로 올라온 커뮤니티의 글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모두가 서지한 씨를 비난하고 있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조폭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총대를 맨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아파트의 주인은 조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주민들입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반박 댓글이 달렸지만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동조의 뜻을 표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변화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18층에 사는 오민혜 씨였다. 저 2307호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민혜 씨는 자신의 집으로 서지안을 안내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얼마 전 그녀의 여고생 딸이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길에 마동철 일당에게 붙잡혀 길을 막고 희롱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다고 했다. 서지한 씨가 처음 그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저도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제 딸 같은 아이들이 더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게요.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오민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지아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지금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외롭고 힘들지만 이 거짓의 덫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에 다시 백호 부대 작전팀장 시절의 강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상은 서지안을 고립시켰지만 바로 그 고립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웠다. 특수부대에서의 생존 원칙 제1조는 고립되었을 때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라는 것이었다. 오민혜라는 첫 번째 동지 그리고 박충식 씨의 양심 고백과 익명의 응원글이라는 작은 불씨. 서지아는 이 작은 불씨들을 모아 거대한 횃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판을 짜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오민혜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종의 아군 포섭 작전이었다. 무작정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었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명분이 없으면 단결하지 않으며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서지아는 지난 며칠간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글과 댓글을 분석하며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했다. 미네 씨, 1301호에 사는 김민준 씨라고 아세요? 며칠 전 제 편을 들어주는 익명의 글을 썼던 사람 같아요. 제가 IP 추적은 못하지만 그가 쓴 다른 글들의 논조나 어투를 분석해보면 거의 확실해요. 직업은 IT 개발자 같고 논리적이고 정의감이 있는 성향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서지안의 분석에 오민혜는 감탄했다. 그녀는 그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었을 뿐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김민준 씨의 집을 찾아갔다. 30대 초반의 안경을 쓴 청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지안이 그가 쓴 익명의 글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다들 자기 안위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실망했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서지안 씨의 글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가 말한 서지안의 글은 어젯밤 그녀가 오민혜, 그리고 김민준과 논의하여 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호소문이었다. 그 글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했다. 은빛날의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구합니다. 첫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행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지 내 조폭 출몰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는 순간 우리 아파트의 시세는 최소 1억 원 이상 하락할 것이면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놀이터와 복도를 자신들의 안방처럼 활보할 것이며 언젠가 제2, 제3의 오민혜 씨 따님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행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태산건설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파트의 중대한 하자를 덮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건설사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파트의 주인임을 보여줍시다. 글의 말미에는 마동철 일당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했던 사례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정리한 목록과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익명 제보를 받는 비공개 채팅방 링크를 첨부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는 주민들의 이기심을 정당한 분노로 바꾸어 놓았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부모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김민준의 합류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는 즉시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익명 제보방을 통해 쏟아지는 피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가장의 이야기, 밤늦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들과 마주쳐 공포에 떨었다는 여성의 이야기 등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서지아는 박충식 경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여전히 손자의 안전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지안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놈들 마동철이라는 놈이 일주일에 2~3번씩 관리사무소장을 만납디다.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소장실에서 만나서 돈 봉투 같은 걸 주고받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검은 차를 타고 와서 마동철이랑 소장이랑 같이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황 상무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태산건설 명함이 찍힌 차였소. 태산건설의 황상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지아는 직감했다.
관리사무소장까지 이미 그들에게 매수되었으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태산건설이 있다는 것을 단순한 조폭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 건설사의 조직적인 비리 은폐 시도와 맞서는 전쟁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다. 마동철과 태산건설의 유착관계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물증. 그때 박충식 씨가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쳤다. 사진. 내 조카 녀석이 사진관을 하는데 이 아파트 완공될 무렵에 건설사 요청으로 홍보 책자에 들어갈 사진을 찍으러 몇 번 왔었소. 그때 혹시라도 뭔가 찍혔을지 모르오. 서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부탁해 태산건설의 황상무라는 인물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확보했다. 그리고 오민에 김민준과 함께 박충식 씨의 조카가 운영하는 강서구 화곡동의 작은 사진관으로 향했다. 작전명 판도라의 상자가 시작된 것이다. 그 상자 안에 희망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반격의 불씨는 이미 거대한 화염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화곡동의 낡은 상가 2층에 위치한 추억사진관의 문을 열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풍경이 그들을 맞았다. 박충식 씨의 조카인 박 작가는 삼촌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삼촌,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돈 받고 시키는 대로 사진만 찍어줬을 뿐이에요. 괜히 이런 일에 엮였다가 제 밥줄 끊기면 어떡해요. 저 처자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불안은 당연했다. 거대 건설사와 조폭이라는 이름은 평범한 소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다. 서지아는 강압적으로 나가는 대신 차분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피해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 속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희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태산건설이 지을 또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오민혜 씨가 자신의 딸이 겪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평범한 이웃이 겪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거대 담론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 박 작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서지아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만약 저희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선생님의 용기 있는 제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진다면 마동철 일당은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의 삼촌이 일하는 아파트에서 활개 칠 것이고 태산건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싸우는 것이 결국 선생님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다. 냉철한 상황 분석에 기반한 거부할 수 없는 논리였다. 잠시 침묵하던 박 작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창고로 걸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외장 하드 여러 개를 들고 나왔다. 찾아보세요. 그때 찍은 원본 파일들 전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무서우니까요. 김민준이 자신의 노트북을 외장 하드에 연결했다. 수만 장에 달하는 사진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파트의 멋진 외관, 잘 꾸며진 조경, 화려한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들이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모두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질 무렵 김민준이 외쳤다. 찾았다. 화면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배경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태산건설 황상무의 얼굴과 흉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동철의 얼굴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황상무는 마동철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마동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고 있었다. 결정적인 유착의 증거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돈 봉투인지 단순한 서류인지 알 수 없잖아. 서지안이 말했다.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김민주는 다음 사진들을 빠르게 넘겼다. 그러다 모두의 숨을 멎게 한 사진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 기둥 중 하나를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그 기둥에는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커다란 균열이 여러 개 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마동철의 부하로 보이는 인부들이 그 균열을 시멘트로 어설프게 덧바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홍보 사진을 찍던 박 작가가 공사 현장의 리얼한 모습을 담겠다며 무심코 찍었던 사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세상의 부실공사. 오민혜 씨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부실공사가 아니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발생한 균열. 태산건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동철을 고용했고 마동철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하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동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아파트의 평화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비밀이었다. 서지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세대, 1000명에 가까운 입주민들의 생존 문제였다.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안도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적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태산건설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전문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했다. 갑자기 커뮤니티에는 서지안의 사생활을 의심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불명예 전역했다더라. 사실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더라 같은 출처 불명의 헛소문들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조폭들과 한패인데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왔다.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서지안 한 명만 조용히 시키면 아파트 발전 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주민들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실공사는 그냥 하자 보수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조폭이랑 건설사랑 싸워서 좋을 게 뭐냐는 아니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마동철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한밤중에 서지안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도어락을 부술듯이 걷어차며 소리쳤다. 야, 시발년아. 적당히 나대라고 했지. 문 열어. 내년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서지아는 현관문 스코프를 통해 광기에 찬 그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하는 대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녹음도 반드시 하시고요. 그녀는 마동철의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 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성가신 입주민 하나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빛 날의 아파트의 모든 세대 현관문에는 한 장의 유인물이 붙어 있었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간밤에 마동철이 서지안의 집 앞에서 벌인 행패를 녹음한 파일의 QR 코드와 함께 태산건설 황상무와 마동철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균열이 가득한 기둥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2307호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태산건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유인물의 마지막에는 오늘 저녁 8시 중앙광장에서 아파트의 미래를 결정할 긴급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지안과 동지들이 밤새 준비한 결과물이었다. 온라인 여론전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태산건설과 관리사무소는 발칵 뒤집혔다. 관리소장은 즉시 안내방송을 통해 불법 유인물을 즉각 수거하고 허가되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라며 주민들을 압박했다. 입주자 대표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서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날을 세웠다. 하지만 둑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선명한 기둥의 균열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하자가 아닌 죽음의 공포를 직접적으로 상기시켰다. 자산 가치 하락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 아파트 중앙광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모여들었다. 불안과 호기심, 불신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임시로 설치된 단상을 주시했다. 단상 위에는 서지안과 오민혜, 김민준이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서지안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입주민 여러분, 저는 전직 군인 서지안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동철 일당의 최초 행패부터 태산건설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부실공사 사진까지.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산건설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조폭을 고용해 우리를 협박했고 돈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 진실을 말하는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 시한폭탄이 묻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입주자 대표가 단상으로 뛰어올라와 마이크를 빼앗았다. 여러분, 저 여자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진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사실이라도 건설사와 대화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지고 집값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의 외침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광장 한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오민혜 씨였다. 대화로 풀자고요. 제 딸이 밤길에서 그놈들에게 붙잡혀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집값이 떨어질까봐 내 아이가 겪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아파트가 수십억짜리 금괴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내 딸의 눈물 한 방울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집이지 당신들이 투기 노름하는 장난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많은 부모의 심금을 울렸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사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익명으로 숨어서 글만 썼습니다. 하지만 서지안 씨와 오민혜 씨를 보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접촉한 한 언론사의 이름을 밝혔다. 탐사보도로 유명하지만 거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꿋꿋한 인터넷 언론사였다. 이 언론사에서 우리 아파트 문제를 집중 취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자 한 분이 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태산건설도 마동철도 더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광장 전체를 뒤흔드는 함성이 되었다. 공포와 이기심에 억눌려 있던 정의감이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용기에 응답하여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서지아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수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최민준 경감. 그녀의 군 시절 대테러 훈련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던 믿을 수 있는 선배였다. 선배님 서지안입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고 사법 시스템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빛날의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은 이제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승패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주민총회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은빛날의 아파트의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접촉했던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의 창에서 내보낸 기사는 온라인 세상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다. 단독 대한민국 1군 건설사 태산, 조폭동원에 아파트 중대하자 은폐 붕괴 위험까지라는 자극적이면서도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서지안 팀이 제공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황상무와 마동철의 밀회 사진, 시멘트로 덧칠해 놓은 기둥의 균열 사진, 그리고 간밤에 주민총회에서 터져나온 오민혜 씨의 절규와 서지안의 논리정연한 고발 영상까지 첨부되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관련 기사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산건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1시간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룹 총수까지 직접 나서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위기관리팀은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상투적이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와 관련자들에게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판도라의 상자 앞에서 그러한 협박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같은 시각 서지안의 문자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최민준 경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 개시를 명령했다. 광역수사대는 일반 경찰서와 차원이 다른 조직이었다. 거대 조직 범죄와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의 최정의 칼날이었다. 최 경감은 서지안의 군 시절 인품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심증이 아님을 직감했다. 오전 10시 정각 수십 명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은빛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강남에 위치한 태산건설 본사를 동시에 급습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라는 말과 함께 들이닥친 형사들 앞에 관리소장과 태산건설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결제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실려나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 장면을 속보로 긴급 타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또 TV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시작한 싸움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태산건설의 황상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비밀리에 마동철을 불러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하고 있었어? 돈만 처먹고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 황상무의 질책에 마동철은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다. 상무님,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 하시면 곤란하죠. 이 판은 상무님이 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 할 생각이라면 이 마동철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닌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만이 감돌았다. 그래서 어쩔 셈이야. 뱀의 대가리를 쳐야죠. 그 서지안이라는 미친년. 그년만 없애면 모든 게 조용해질 겁니다. 경찰이고 언론이고 중심 인물이 사라지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쳤어? 지금 온 세상이 그 여자를 주목하고 있는데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동철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지안 본인을 직접 노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어쩌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날 밤 박충식 경비원은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비겁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손자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이 살아갈 이 공간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순찰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며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단지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뒤편의 분리수거장 쪽으로 향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 두 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마동철과 그의 최측근 행동대원이었다. 영감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 마동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다. 박충식 씨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자, 자네들이 여긴 어쩐 일인가? 경찰이 찾고 있을 텐데. 쉬쉬. 영감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우리는 그냥 배신자한테 대가가 뭔지 알려주러 온 것뿐이야. 그 잘난 서지안이라는 년한테 똑똑히 전해. 이게 시작이라고. 마동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동대원의 묵직한 주먹이 박충식 씨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하는 신음과 함께 노인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의 폭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쓰러진 노인을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퍼부었다.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이 어두운 밤 공기를 갈랐다. 주둥이 함부로 놀린 죄, 그리고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다. 알겠냐, 영감? 마동철은 마지막으로 노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잠시 후 순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박충식 씨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경비원에 의해 그는 발견되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의 폭로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들이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발악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박충식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태산건설과 마동철 일당의 비열한 보복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관망적인 태도마저 불태워버렸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것은 거대한 용기로 변모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결의로 바뀐 것이다. 서지아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박충식 씨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싸움 때문에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무고한 사람이 쓰러졌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강철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군 생활 중 작전에서 부하를 잃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오민의 씨였다. 지안 씨 탓이 아니에요. 이건 저 미친놈들이 짐승만도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지안 씨가 무너지면 박충식 어르신의 희생은 정말 개죽음이 되고 말아요. 정신 차려요. 이제부터는 정말 전쟁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요. 그때 박충식 씨의 조카인 박 작가가 눈이 붓도록 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삼촌 병원비에 보태주세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서지안 씨,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삼촌 저렇게 만든 놈들 꼭 잡아주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어떤 주민은 자신의 변호사 친구를 연결해 주었고 어떤 주민은 언론사에 추가 제보를 했다. 박충식 씨의 피는 그들을 비로소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되었다. 역풍은 거셌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버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죄책감의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꽃보다 더 차갑고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정의 구현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자신의 동료를, 자신의 이웃을 해친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한편 최민준 경감의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밤샘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태산건설의 회계장부에서 마동철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현장 민원 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검은 돈이었다. 결정적으로 파쇄되기 직전에 이면 계약서 원본을 찾아냈다.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된 입주민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는 주동자를 관리한다는 조폭 용역 계약의 실체가 담긴 문서였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태산건설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전관 예우를 등에 업고 수사팀을 압박해왔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황상무와 마동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그들이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었고 폭행은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님, 아무래도 내부 정보가 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상대 변호인단이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최민주는 직감했다. 팀 내부에 쥐새끼, 즉 셔랑 내부 정보 유출자에 있다는 것을. 최민주는 극비리에 서지안에게 연락했다. 지안아, 우리가 관리사무소 CCTV 원본 서버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샌 것 같다. 그 안에 분명히 황상무나 마동철이 관리소장을 겁박하거나 회유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전에 놈들이 먼저 손을 쓸 것 같아. 증거인멸 시도. 아마 오늘 밤이 될 거다. 서지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서버 제가 지키겠습니다. 위험해. 놈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경찰 병력을 보내줄게. 아니요, 선배님. 경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놈들이 도망칠 겁니다. 이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하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특수부대원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다. 몸 조심해라. 반드시. 그날 밤 서지아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지난 10수년간 단련해온 그녀의 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어두운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역풍의 소용돌이가 가장 거세게 휘몰아치는 밤, 그녀는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밤 11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아파트 단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건물 주변에는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지아는 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방수 처리된 군용 쌍안경으로 관리사무소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예측대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등한 채 조용히 관리사무소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마동철과 그의 마지막 남은 행동대원 서너 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과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화재로 위장한 증거인멸. 서지아는 즉시 최민준 경감에게 목표 확인, 작전 개시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려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타고 소리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둠에 스며든 한 마리 흑표범 같았다. 마동철 일당은 능숙하게 관리사무소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곧장 서버실과 문서 보관실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불태워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동철이 라이터를 켜든 순간이었다. 그 손 그대로 멈춰.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에 마동철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입구 쪽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한 여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서지안이었다. 이 씨발년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잘됐다. 여기서 같이 태워 죽여주마. 마동철의 고함과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쇠 파이프를 들고 서지안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복도에서의 난투. 서지안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남자의 쇠 파이프를 왼팔로 막아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그의 눈을 찔렀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이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놈의 무릎 관절을 내리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그녀의 모습에 나머지 부하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그때 마동철이 소화기를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서지아는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 바람에 자세가 흐트러졌다. 마동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덮쳤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마동철의 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서지안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했지 내 손에 죽게 될 거라고.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서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잡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동철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서지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몸 아래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관절 기술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내 놈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박충식 어르신께 용서를 빌어야 할 거다. 그녀가 마동철을 완전히 제압한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준 경감과 광역수사대 팀원들이었다. 꼼짝 마. 모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형사들이 순식간에 남아있던 조폭들을 제압했다. 최민준은 불이 붙기 직전에 기름통과 라이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서지안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무모한 짓이었어. 결과가 좋으면 된 겁니다. 서지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버실을 가리켰다. 형사들은 곧장 서버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가 찾던 결정적인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황상무가 관리소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CCTV 사각지대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 마동철이 박충식 씨를 폭행하기 직전 이게 다 윗분들 뜻이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서버 복구와 분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태산건설 황상무 상무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룹 총수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고 태산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자 또한 체포되었다. 서지아는 병실에 누워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격투로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박충식 씨가 조카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아직 몸은 불편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다. 그는 서지안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서지안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던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었다. 심연의 불꽃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린 후 은빛 날의 아파트에는 마침내 그렇게나 갈망하던 평화가 찾아왔다. 서지안과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태산건설 사태는 단순한 건설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의의 카르텔이 어떻게 평범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지안이 확보한 영상 증거와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여 황상무와 마동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이들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었고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황상무는 배임, 증거인멸,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10수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은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추가되어 사실상 와해 수준의 철퇴를 맞았다. 뇌물을 받고 비리를 묵인했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그리고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자 역시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태산건설은 그룹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그룹 총수는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였고 은빛 날의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진단과 완벽한 보강 공사 그리고 입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전국에 있는 태산건설의 다른 아파트 현장들 역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갔고 수많은 부실 시공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며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한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몇 주 후 퇴원 수속을 밟고 아파트로 돌아온 서지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그녀가 탄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많은 주민이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툴게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우리의 영웅 서지안.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지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수백 명의 적과 홀로 맞서는 것보다 수백 명의 따뜻한 시선을 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과거 입주자 대표로서 그녀를 비난했던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전했고 그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다른 주민들은 이제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말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아파트의 이방인이나 문제아가 아니었다.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낸 명실상부한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아파트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식 입주자 대표회의로 전환되었고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오민혜 씨가 새로운 대표로 김민준 씨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그들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 운영을 정상화시켜 나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을 회복한 박충식 씨를 경비반장으로 특별 임명하고 열악했던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제 경비원들은 더 이상 을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한 동료이자 이웃으로 존중받았다. 태산건설의 보강공사는 국내 최고의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지하 주차장 기둥은 최신 공법으로 완벽하게 보강되었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사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상승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웃의 정이 넘치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울시청에서는 서지안에게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수여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던 평범한 시민이자 제 이웃들이 다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주민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공포에 맞서 함께 싸워준 용감한 은빛날의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몸담았던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인의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교육교재에 실었고 여러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청소년 권장 도서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녀는 정중히 모든 제안을 사양했다.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평범한 일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 단지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1층 공동현관 앞 마동철 일당이 담배를 피우며 진을 치고 있던 바로 그 벤치에 서지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지안 씨 하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오민혜 씨와 김민준 씨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번 주말에 있을 아파트 봄맞이 대청소랑 윷놀이 대회 준비는 잘 돼가요? 서지안의 물음에 오민혜 대표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요. 김민준 감사님이 예산안을 너무 빡빡하게 짜서 좀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작년 이맘때랑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김민준이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다 서지안 씨 덕분이죠. 저희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더 이상 그들은 비장한 동지가 아니었다.
그저 아파트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정겨운 이웃사촌이었다. 그때 통통거리며 굴러온 축구공 하나가 서지안의 발치에 멈췄다.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녀를 보고는 배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공을 집어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제 다시 가서 놀아. 다치지 말고. 아이는 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가득 퍼져나갔다. 서지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저 평범하고도 찬란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이 사회의 불침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잠들지 않는 눈으로 세상의 어둠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더 이상 총과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한 용기와 신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은빛 날의 아파트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될 것이고 서지아는 그 안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든든한 이웃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